예, 안녕하세요. ESG 투자자문의 김현아입니다. 지난번에 그 어느 주식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수익률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인문학적 기준에서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몇 가지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12년에 이제 데런 에스머글루 라는 이제 미국 그 교수님이 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Why Nations Fail 이라는 책이 있고요.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왜 국가가 실패하고 성공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한 북한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사실은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발견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북미하고 남미하고는 약탈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남미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금하고 은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그 약탈을 할 수 있는 큰 시장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인구 밀도 자체가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북미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남미에서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제 남미에서 자리를 잡은 거고요. 북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스페인 포르투갈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북미는 이제 영국이 뒤늦게 정착을 하려고 갔는데 약탈을 할 거리가 없었고요. 일단 생존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그 농작물 그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농작물 기술을 오히려 이제 인디언들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현지 있는 인디언들한테 그 농작물을 추수를 해서 감사한다는 뜻에서 이제 준 게 이제 추수감사죠. 요즘 그 땡스기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북미에 이제 그 영국인들이 정착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되고요. 북미 그에서 이주민들이 에게 토지를 불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출한 부분의 일부분을 그 인센티브로 계속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주민들이 노력해서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주민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미의 기준에서는 이제 착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북미의 기준에서는 이런 이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 정신,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그 시작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북미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 이 책의 결론은 경쟁을 보장하는 포용적인 제도냐, 아니면은 특정 계층의 배를 불리는 착취적 제도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국가의 그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제 남한 북한도 같은 얘기죠. 결국 이제 밤에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북한은 깜깜하죠. 그래서 그런 착취, 그 김씨 왕제의 착취로 인해서 남북한의 큰 번영의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약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나라, 어떤 뭐 그 사회가 됐든 약탈하는 계층이 나올 테고요. 그런 약탈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약탈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 그 소액주주를 약탈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만 준다든지 이런 행태는 사실은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투자자에게 소액주주들에게 약탈하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95년도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쓰신 이제 트러스트라는 이제 책이고요. 그 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를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신뢰가 있는 사회가 결국은 이 책 제목에도 있듯이 프로스페러티, 번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뢰가 큰 고신뢰 국가, 독일하고 미국 같은 국가, 그리고 뭐 이태리나 프랑스, 중국 같은 저신뢰 국가, 이런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신뢰 사회는 가족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가족 가치가 오히려 대규모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치 기준에서는 뭐 한국도 이분은 저신뢰 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 문화도 가족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성숙된 사회, 신뢰가 있는 사회, 그리고 어떤 다양한 그 경쟁 구도, 공정한 경쟁 구도가 있는 그 사회가 성공한 주식시장을 만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뭐 제가 그 앞서 얘기에도 그 미국의 주식시장 좋다, 미국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미국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자본주의를 최대한 이제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 왔고요. 그런 시작점이 이제 이제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법안들, 그리고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독점 자본주의를 최대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890년에 나온 셔먼 액트라는 게 있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 판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징벌적 배상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니티브 데미지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 그 뭐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신뢰를 잃을 만한 어떤 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징벌적 배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그 에런 브레이커비치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어떤 특정 기업이 그런 이제 그 비도덕적인 신뢰를 잃을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 천억 정도의 큰 배상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한국하고는 어찌 보면 차이가 너무 날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얼마 전에 모 증권사에서 공매도에 관련된 뭐 그 벌금이 있었는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금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의 벌금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는 사실은 그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의 배상 금액은 벌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벌금을 내고 그런 그 행위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징벌적 배상법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신용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그 치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배경이 된다. 한국은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앞서 제가 1편에서 중국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그 좋은 민영 기업들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기업들도 사실 미국으로 대부분 상장을 했거든요. 그 뭐 VIE라는 구조로 해서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니오 같은 뭐 굉장히 혁신 기업들이 미국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밸류가 굉장히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최근 뭐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 알리바바의 이제 마윈 회장이 이제 좀 중국에서 좀 어찌 보면은 좀 그 눈에 가시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가 국유화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찰리 먼거와 같은 그런 그 유명한 투자자들이 그 알리바바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달에 이제 로스컷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뢰라는 측면이 굉장히 큰 밸류인데 이런 신뢰를 잃어버리면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계속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시장이 되어야지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